그날 새벽, 저는 낯선 발소리에 살해당할 뻔했습니다. 시골 마을의 정막은 뼛속까지 스며드는 법인데 그 정적을 찢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쿵쿵쿵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시계는 새벽 3시. 환자의 곁에서 졸고 있던 저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처음엔 고양이가 지붕 위를 뛰는 건가 했지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급박해졌습니다. 아주머니, 빨리 나오셔야 해요. 지금 당장 안 그러면 죽습니다. 쉰 듯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죽는다고요? 제 귀에 그 단어가 들어온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구에게? 왜 내가 죽는단 말입니까? 저는 두려움에 떨며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얼굴을 때리며 릴려들었고 가로등 불빛에 드러난 청년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창백한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고 눈은 극도로 두려움에 젖어 있었습니다. 어서요. 설명할 시간 없어요. 며느리가 아주머니를 해치려 합니다. 그 순간 심장이 바닥으로 추락하는 듯 했습니다. 낮에는 고맙다며 따뜻한 차를 내주던 여인이 제가 환자를 성심껏 돌봐줘서 항상 감사하다던 그 얼굴이 나를 죽이려 한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청년의 떨리는 눈빛이 장난일 리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저는 간이 가방을 움켜쥐고 창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장독대 옆으로 뛰어내리는 순간 집 안에서 개 짖는 소리가 요란하게 터져 나왔습니다. 뒤에서 무언가 쾅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무거운 물건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같았거든요. 저는 본능적으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청년은 제 손목을 세차게 잡아 끌었습니다. 뛰세요. 늦으면 안 돼요. 우리는 시골집 뒤편 골목으로 뛰쳐나왔습니다. 한겨울 새벽 공기가 얼굴을 베듯 스쳤고 축축한 흙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어둠 속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쓰레기통을 뒤지다 우리를 보고 도망쳤습니다. 평소라면 평범한 새벽 풍경이었겠지요.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그 어떤 것조차 불길한 전조로 보였습니다. 골목 끝에서 청년이 갑자기 멈춰 서더니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짧게 말했습니다. 지금이요. 그 한마디 뒤에 전화를 끊고 그는 제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그의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었는데 그 표정은 섬뜩할 정도로 진지했습니다. 아주머니, 이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사실은 며느리분이 아주머니를 죽이려 하고 있어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죽이려 한다고요? 단순히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니라 그게 무슨 말이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살피더니 낮게 속삭였습니다. 며칠 전 제가 이 집 근처에서 이상한 대화를 들었습니다. 며느리분이랑 다른 사람, 그리고 아드님까지. 우리 아들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아이는
제 뱃속에서 10달 동안 품고 키운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저를 해치려 한다니. 청년은 제 표정을 보며 잠시 주저했지만 결국 말했습니다. 어차피 요양원 안 가신다니까 방법은 하나뿐이야. 그런 대화였습니다. 그리고 보험금도 있으니 사고처럼 처리하면 된다고. 귀가 멍해졌습니다. 보험금, 요양원. 그동안 며느리가 은근히 집을 팔라 요양원으로 가라 말하던 것들이 머릿속을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저 세대 차이쯤으로 생각하며 넘겼는데 그게 전부 다 복선이었단 말입니까? 아주머니, 오늘 새벽 그들이 드디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히 깨운 겁니다. 만약 그대로 계셨으면 청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 방에 그대로 있었다면 지금쯤 시신으로 발견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저는 갑자기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땅바닥에 차가운 흐익이 손바닥에 와 닿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분노와 배신,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럼 내 아들이, 내 며느리가 날 죽이려 한 거라고. 청년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낮게, 그러나 확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주머니도 싸우셔야 합니다. 가만히 계시면 계속 당할 뿐이에요. 청년은 저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그의 손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아주머니, 그냥 도망만 다녀서는 안 돼요. 그 사람들을 잡아야 합니다. 잡다니. 70이 넘은 늙은 간병이니 내 아들과 며느리를 상대로 싸운다고? 하지만 청년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가만히 숨어 있으면 그들은 언젠가 또다시 방법을 찾아 저를 없애려 할 겁니다. 우리는 마을을 벗어나 읍내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간판 불빛이 켜진 그곳 로비에서야 비로소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두 손을 떨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가슴을 마구 두드려대고 눈앞이 아득했습니다. 청년은 제 옆에 앉아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저는 사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형이 작은 탐정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그 일을 도와요. 보험 사기 사건을 추적하다가 며느리분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 댁에 잠입해서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뭐라고? 그러며 네, 처음부터 의심했습니다. 며느리분은 이미 2차례 비슷한 전력이 있어요. 남편들을 차례로 죽음으로 몰아넣고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이번에 아주머니의 집까지 노린 겁니다. 저는 충격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 웃던 얼굴, 예의 바르던 태도가 전부 가면이었단 말입니까? 그러니 제 아들까지 저를 의심하고 내쫓았던 게 모두 그녀의 조종이었겠지요. 청년은 노트북을 꺼내 CCTV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밤 제 집 앞에 멈춘 검은 승용차,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는 세 사람의 그림자. 낯선 남자 하나. 그리고 제 아들, 며느리. 화면 속 그들은 주변을 살피며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녹음기에서 흘러나온 대화. 어머니는 어디 있어? 자고 있었을 텐데. 설마 눈치챈 건 아니겠지? 불가능해. 너무 조심했잖아. 계획대로 해. 창문에서 떨어진 걸로 꾸며 추락사로 처리해. 저는 두 손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제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청년은 제 어깨를 꼭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해요. 아직 시도에 그쳤으니 경찰은 단순한 농담이라고 넘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그들이 실제로 범행을 시도하는 순간을 잡는 겁니다. 그는 가방에서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담긴 병. 이건 무해한 물이에요. 어떤 음료랑도 섞일 수 있도록 맛과 색을 조절했습니다. 며느리분이 독을 탈 가능성이 크니 우리가 미리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섬뜩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미한 희망도 보였습니다. 만약 그 순간을 잡는다면 그들이 변명할 수 없을 테니까요. 아주머니, 내일 오후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일부러 며느리분에게 전화를 거세요. 혼자 있으니 무섭다고 와달라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내 아들도 같이 올 텐데.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선택하셔야 해요. 아드님도 공범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눈물이 저절로 흘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단단해졌습니다. 잘못한 사람은 얘 아들이라 해도 죄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몇 날 며칠 비워둔 집은 여전히 어수선했습니다. 서랍이 뒤져져 있고 이불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 흔적만으로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 그날 밤 저는 죽을 뻔했던 겁니다. 오후 3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란이 나 혼자 있으니까 무섭구나. 잠깐 와 줄 수 있겠니? 어머님, 걱정 마세요. 곧 갈게요. 준호 씨랑 같이요. 30분 후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자 며느리와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며느리의 손에는 작은 종이 봉투가 들려 있었고 아들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어머니, 기운 없으시죠? 이거 홍삼 음료예요. 몸에 좋아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건 분명히 독이 들어간 병일 것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병을 받았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그리고 화장실에서 비상 버튼을 눌렀습니다. 청년과 그의 형, 그리고 경찰이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화장실 문을 살짝 열자 들려오는 대화. 이번엔 확실히 끝내야 돼. 혹시라도 실패하면 이미 2번이나 성공했잖아. 걱정 마.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2번의 성공이라니.
다른 남편들, 다른 피해자들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그들의 양심은 이미 썩어 있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가 홍삼병을 들었습니다. 고맙구나. 그런데 이거 정말 홍삼 맞니? 그때 며느리의 눈빛이 번쩍했습니다. 왜요? 의심이라도 하세요? 아들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드셔. 괜히 의심하지 말고. 저는 손을 떨며 병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청년과 경찰들이 동시에 들이닥쳤습니다. 움직이지 마. 경찰입니다. 순식간에 방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눈을 크게 뜨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손에서 병을 떨어뜨렸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을 제압하며 말했습니다. 김미라, 이준호, 살인미수 및 보험,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 순간 저는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분노, 슬픔, 배신감, 그리고 해방감까지 온갖 감정이 뒤섞여 터져 나왔습니다. 아들은 연행되며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난 어쩔 수 없었어. 하지만 저는 차갑게 눈을 감았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이 제 목숨을 노린 이유가 될 수는 없으니까요. 며칠 후 경찰 조사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며느리는 연쇄 보험 살인범이었고 제 아들은 그 공범이었습니다. 그들은 최소 3명의 희생자를 만들었고 다음 차례는 저였습니다. 저를 살려낸 건 그날 창문을 두드린 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단순히 늙은 간병인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싸우고 끝내 살아남은 증인이었고 이제는 정의를 세우는 증언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청년은 제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앞으로 저희랑 함께 일해 보시겠어요? 이런 사건을 막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내 인생 내가 지켜야지. 그리고 다른 사람도 지켜야지. 창밖으로 시골 마을의 새벽 해가 떠올랐습니다. 그 햇살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고 환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미란이, 준호야, 너희들이 나를 끝내려 했지만 오히려 나를 다시 살려냈구나. 이제 진짜 내가 누군지 보여줄 차례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70세 간병인, 이제는 탐정 할머니로 다시 태어난 순간이었습니다.